진시황이 계속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약초를 전부 구해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약초를 통해서 지금은 기계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같이 영상 촬영하면서 끝 무렵에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 책을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처음 봐서 이 책 읽느라고 또 영상으로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느라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이보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보그,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트랜스휴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인 이야기는 이정관 교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는 이게 그러면 과학적으로 실체적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이보그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뭐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좀 쉽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실래요? 왜냐면 이것도 찾아보니까 뭐 나와는 있는데 그걸 열심히 찾는 것보다 재미난 SF 영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간단해요. 이제 제일 먼저 로봇.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로봇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람들한테 로봇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답들이 좀 제각기 다르죠.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정의는 그거예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장치, 인공 장치 이런 거를 총칭해서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못 박는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못 박는 로봇도 도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직접 위치랑 못을 잡아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두드려가지만 못이 박히는데 못 박는 로봇은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무슨 못을 박아라 어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 과정을 다 혼자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집집마다 로봇이 다 여러 대씩 있는 거예요. 밥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세탁기나 전기밥솥 같은 것들이. 예. 근데 이제 로봇 중에서 겉모습을 보고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휴머노이드냐 아니냐.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이게 휴먼이니까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요새 개발하는 건 다 휴머노이드로 개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공처럼도 개발하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이렇게 강아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요새는 자꾸 다 휴머노이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범용 로봇, 유니버설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면 인간이 움직이고 작업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는 작업을 그냥 언어로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면 인간하고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도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도 뭐 내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사도 잠깐 본 것 같은.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난 동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백 텀블링을 한다거나. 맞아. 그 영상 봤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논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이나 특수한 어떤 한 가지 목적에만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로봇들은 대개는 보면 휴머노이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굳이- 그것만 여태까지 보고 있다가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빨래 접는 그런 로봇 보니까 그냥 그것도 휴머노이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피겨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그쪽으로 유행을 타고서 휴머노이드로 다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뭔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친근감을 느끼는 뭐 그런 정서적인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보면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편한 골짜기라고 해서 언캐니 밸리라고 사람들이 인간하고 비슷한 물체인데 인간이 아닌 걸 보면은 친근감을 느끼다가 인형 같은 거 네. 너무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호감도가 상승하다 갑자기 호감도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뚝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그거를 그 용어가 따로 있는 예, 거군요. 우리말로 이제 뭐 불편한 골짜기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언캐니 밸리라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언캐니 밸리를 끌어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친근한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로봇들 보면 다 이렇게 큰 눈동자에다가 웃는 모양의 입 같은 거를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얼굴 모양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생긴 로봇 같은 것도 만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네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 나왔는데 로봇을 그 퍼포먼스, 성능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만 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를 이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언캐니 밸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로봇이 휴머노이드를 보면 걔가 키도 나만해. 그럼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저는 살도 있는데 걔는 살도 없고 더 딱딱할 거고 때리면 이거 맞으면 크게 아플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걔가 큰 거 휴머노이드가 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를 보다 보니까 요새는 돌봄 로봇인데 돌봄 로봇이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가졌는데 키는 애들 아이 키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차라리 좀 작으면 그런 어떤 위압감을 덜 느낄 텐데 그렇게 이게 좀 불편함이 덜 느껴질 텐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지금 춘추 전국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이보그와 로봇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복잡한 작업을 다 해주는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이보그도 지금 요거 공각기동대를 보니까 이게 로봇이에요. 이걸 사이보그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사이보그예요? 로봇이에요? 사이보그 여기서 지금 사이보그로 보여지는데 사이보그죠.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봇이란 말도 있고 또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겉보기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긴 게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SF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겉모습은 뭐 지금 기술로도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들은 주로 SF에 많이 나오죠. 뭐 터미네이터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데 나오는 로봇 인조인간들 이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보그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보그도 뭐 로봇의 일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이보그하고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이보그는 좁은 의미로는 인간, 넓은 의미로는 생물과 기계가 결합한 걸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인간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나 인공장치로 대체된 경우를 말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100% 인공장치이고 사이보그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신체의 일부를 인공 기계장치나 뭐 전기 전자장치 같은 걸로 대체를 한 경우죠. 그래서 사이보그 캐릭터가 나오는 가장 유명한 SF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캅이죠. 그래서 뭐 로보캅은 제목에는 로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건 로봇 몸체를 가졌다는 뜻이고, 로보캅이 사실은 이제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또 리메이크가 됐는데 설정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경찰이었던 주인공이 악당들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뭐 총을 맞고 그래가지고 신체가 많이 훼손이 돼서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뇌를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이 뇌에다가 로봇 몸체를 달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는 사람이니까 사람인 거예요. 몸체가 이제 로봇 기계 몸일 뿐이지. 이거를 단순히 신체의 51%가 인공이면은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뇌가 사람이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사이보그 담론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화제가 되냐면, 그러면 뇌의 일부를 인공 기계 장치로 대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시겠지만 지금 그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롭게 만든 회사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렇죠. 해서 BMI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뉴럴링크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인공 뇌신경 세포가 사람의 두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이보그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장애인들 같은 분들한테 의료 복지 차원에서 의족이나 의수나 인공 장기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의족이나 의수가 단순히 겉모양만 사람의 팔이나 다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하고 기능할 수 있게 여기에 이제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제 작은 모터라든가 관절 같은 작동 가능한 기계 부품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이런 사이보그 기술, 의족, 의수 기술들은 실제 인간의 그 팔다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인공 뇌신경 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보면 이제 뇌 종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두뇌의 일부분을 절제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SF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 이 뇌의 일부를 절제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텅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인공 뇌신경 세포로 채워요. 네. 그리고 인공 뇌신경 세포는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식 작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SF들은 뇌 종양에 걸린 환자가 뇌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내고 그 빈자리를 인공 뇌신경 세포로 채우는데 그 인공 뇌신경 세포에다가 다른 사람의, 이미 죽은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다, 이런 설정이 나오는 S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헷갈리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네. 이 시술을 받기 전하고 시술을 받은 다음하고 사람이 이제 좀 바뀌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뇌에 만약에 51%가 인공 뇌신경 세포로 바뀌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건가?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용어 정의이고 생각의 어떤 수준과 생각을 좀 달리하면 네. 뭐 다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겠네요.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바꿔놨는데 임윤철의 그것을 바꿨어. 그랬더니
반은 임윤철이고 반은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정체성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이네. 네. 완전. 근데 정체성으로 따지면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뭔가 결합된 인격 내지는 무슨 뭐 그렇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중인격, 결합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의 이 신체를 대체한 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슬슬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시대예요. 맞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피스토리우스인가 하는 이제 육상 선수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이제 그 완전히 형성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의족을 달고서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기록이 너무 좋아서 장애인들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경기에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마치 그 강판 스프링 같은 의족을 하나 달고서 이렇게 뛰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뭐 2011년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도 이 사람이 출전한 적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주팀, 이어달리기 팀의 한 일원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어느 국제대회에서 이 팀이 동메달인가를 땄어요. 아, 실제로? 예. 네.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저 선수는 저렇게 의족을 달고 뛰는데 저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성능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IOC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냐면 피스토리우스 선수는 그 의족을 교체할 수 없다. 경기에 출전할 때는 항상 그 달고 나오는 그 의족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근육은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이 다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요거는 네 거니까 너는 그래서 요거만 써야 된다. 그렇죠. 다른 걸로 바꾸지 마라. 네, 뭐 의족이 녹이 슬거나 아니면 뭐 파손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없고 그것만 써라. 일단은 뭐 그렇게 했는데 이 건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의족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공 뇌시경 세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기존의 생물학적인 호모사피엔스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지적 능력을 뭐 그렇겠죠. 나올 수가 있겠죠. 뭔가 어떤 성과를 더 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요. 저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이제 보통 기존 인류들하고는 그럼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트랜스 휴먼의 문제가 되고 포스트 휴먼 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게 많겠네. 주제가 많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네. 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쉽게 접하는 사이보그에 대한 만화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만 보고서 재미있네. 저런 세상이 올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상이 오면은 또 고민할 일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법도 고쳐야 되고 뭐 그렇죠. 많아지네요. 네. 그래서 공각기동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설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현실에서 뉴럴링크를 포함한 많은 세계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컴퓨터와 인간을 어떻게 인간 두뇌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레이 커츠와일 같은 사람은 이러다가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컴퓨터 가상 공간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무슨 뭐 챗 GPT니 또 뭐 미드저니니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속속 업그레이드 되는 양상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게 빨라지는 거 아닌가. 요즘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로봇하고 사이보그에 대한 구분을 아주 좀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인공물이고 사이보그는 생물하고 기계가 합쳐진 상태를 그렇죠.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이보그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백내장 수술을 다 했거든요. 아, 예. 네, 그럼 백내장 수술했으면 뭔가 하여튼 새로운 물체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저는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네. 사이보그라고 제가 정의해도 되겠지요? 그게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 삼아 더 말씀드리자면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실상 사이보그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체의 어떤 능력을 더 보완해 주거나 강화해 주는 인공물이 부착됐으면 그건 사이보그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인공 피부예요. 그렇죠? 네. 그렇네. 넓게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신 분들도 보조로 쓰는데 근데 이제 SF나 오늘날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단순한 기능이나 이런 보완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스스로도 작동하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나 액추에이터가 포함이 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AI가 장착돼 있는 인간 신체의 대체물 같은 게 이제 부착이 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약간 다른 게 외골격 로봇 또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입는 로봇 그러니까, 있죠.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도 이를테면 이제 부착형 사이보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거죠. 거긴 자비스라는 AI까지 딱 포함이 돼 있고 그 경우도 사실은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결국은 로봇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사이보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시황이 계속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약초를 전부 구해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약초를 통해서 지금은 기계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오래 사는 거를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도 사이보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떤 인간의 욕망,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그런 장치나 도구들이 그게 전기 장치가 됐든 뭐 그게 기계 장치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 쪽에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것도 아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귤레리티가 2045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졌더라. 제가 기술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그러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지거든요. 그거. 왜 불안하세요? 뭔가 지금은 인간이 제일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데 자꾸 나은 물건이 생기거나 뭐 장치가 생기면 그러면 걔가 나를 명령하거나 내가 거기에 종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언캐니 밸리? 네. 그 불편한 골짜기? 진짜 불편한 골짜기 벌써 마음속에 생겨버렸어요. 불편해졌어요. 그런 발로로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AI나 로봇들이 우리를 제압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나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기술도 같이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개발을 당연히 하는데 마찬가지 컨셉이지만 원자폭탄도
그걸 좋은데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나쁜데 쓰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컨트롤 못 해가지고 제가 저거 들고 있으면 위험한데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도 골치 아픈 이슈가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동전의 양면 아니면 기술의 이중성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좋게만 쓰고 잘 통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집단들이 항상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네네. 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예로서 핵 에너지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네, 굉장히 불안하죠.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안 쓰나요? 쓰죠. 핵발전 쓰잖아요. 네, 쓰죠.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펜하이머 이제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과학자들 다 네.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AI가 탑재된 킬러 로봇이 지난 세기의 핵폭탄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인간이 모니터를 통해서 타겟을 식별을 하고 최종적인 어떤 그 발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조작을 하지만 이미 현재 기술로도 자동으로 식별하고 자동으로 타겟을 제거하게 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인간들의 인명피해가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순간에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까 핵 에너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기술을 그럼 지금 단계에서 전부 올스톱 더 이상 이쪽은 개발 안 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해야죠. 해야죠. 할 수 없어요. 불안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자꾸 다가오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싱귤러리티예요. 네. 싱귤러리티. 특이점. 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레이커즈 와일이 네. 2045년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2029년이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땡겼더라고요. 땡겼어요. 네. 네. 땡기니까 2045년 그러면 그래도 좀 남았네 이러다가 2029년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전번에 우리가 삼치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내일 모레도 아니고요. 지금이더라고요. 지금. 네. 이미.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좀 불안하다. 이게 우리가 좀 뭔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여러 종류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저거 좋긴 좋은데 불안한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또 저보다도 더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게 뭐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싱귤러리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위 말해서 초인류라고 네. 하는 포스트 휴먼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진짜 우리 레이커즈 와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머릿속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어떤 의미에서 이 싱귤러리티를 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한 내용을 좀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귤러리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SF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싱귤러리티라는 말은 뭐 이제 간단하게 이것도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물리학 용어죠. 물리학 용어에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보면 이제 블랙홀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어떤 지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 마지막 단계. 최전선의 경계. 이 경계를 그리고 넘어서는 그 지점.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커츠와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특이점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 테크놀로지컬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기술적 특이점이에요. 커츠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은. 그래서 기술적 특이점은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약간 좀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네, 발전을 맞아요. 해왔다면 네. 이게 어느 순간 더 이상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팍 튄다는 거예요. 네, 지수함수로 네. 바뀌죠. 네. 그 튀는 그 지점을 싱글라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기술적 특이점을 네, 네. 커츠와일이 얘기하는 특이점은 그 팍 튀는 게 어떠한 이벤트로서 구현이 되냐면 인간의 두뇌의 모든 정보, 뭐 기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에서 나와가지고 컴퓨터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로 완전히 업로딩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각기동대나 심지어는 매트릭스 같은 뭐 이런 작품에서도 이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육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만화책에 이 네. 애니메이션 보니까 여기서도 이 주인공 소령이 나중에 싸우다가 다쳐서 몸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신체로 이렇게 네. 갈아타죠. 의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바꿨다고 그러길래 내가 저런 식으로 머리를 옮기는구나, 다른 어떤 몸으로.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정체성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박성준 대표님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의체를 하거나 네. 제가 만약에 다른 의체를 하고 있으면 네. 모를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방금 이제 무의식 중에 아마 머리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주체성이나 의식은 머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제3자가 관찰할 때는 머리를 바꾼 걸로 보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몸뚱이를 갈아입은 거죠. 머리는 그대로 있고. 예, 이런 것처럼 특이점이 오고 나서 인간의 의식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멀티플로 결합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체성의 혼란, 객체 구별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설정을 이미 최대한 이제 차용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SF로 만든 작품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터드 카본이라는 SF 드라마가 있죠. 얼터드 카본. 예, 그 작품에 보면 예, 주인공이 계속 오래 살면서 육체를 계속 바꿔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아이도 됐다가 노인도 됐다가 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쪽 분야의 사람들한테는 이 얼터드 카본이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원작은 SF 소설이에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각기동대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그냥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게 그렇죠. 얼터드 카본이라는 영화네요. 네, 드라마. 드라마 시리즈. 네. 그러면 글쎄요, 얼마나 살고 나면 그런 세상이 오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커츠와일은 29년 빠르면 이후면 2045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2029년 확 땡긴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려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인간의 두뇌와 지적 활동이 확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는 틀림이 없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맞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를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은 그러면 얼마나 그걸 최소화하느냐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장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문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에 대비하는 작업도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인문사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일체 진도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아니, 뭐,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제, 문송합니다가 네, 있는데, 네.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네, 뭘 네. 해야 될 텐데, 네.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차기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자체 선거든 간에 후보자들이 이런 분야의 공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신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야 돼요. 과학기술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사회는 이렇게 되니까 예, 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네. 거를 의사를 밝혀야 된다. 네. 사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문제인 거죠. 일반인들, 유권자들도. 네. 근데 여태까지 대개 보면 양상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도입해 산업적으로 적용을 해서 유권자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만 나오는데 그런 논지를 앞으로도 계속 일방적으로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많이 모자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미디어에서 이런 내용을 자꾸 전달을 해서 네. 사회에 있는 다른 분들이 좀 들으시고 저희가 재미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재미있게 좀 더 기획을 잘해서 대본에 드리면 이게 숙지가 좀 돼가지고 마치 이게 좀 여론으로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음.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네. 것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일반인들더러 그렇다고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 공부로 되지도 않아요. 자꾸 듣고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승전 SF예요. SF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가상 시나리오로 자꾸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들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제 생기는 거죠. 자기 입장이. 네. 이런 거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섣불리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 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빨리 좀 기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SF 매니아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SF라는 형태, 그러니까 이건 문화 콘텐츠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SF라는 문화 콘텐츠의 형식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미리부터 꾸준히 접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제가 주장해 드리는 게 미래사회가 어떻게 펼쳐진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1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 1900년도에 생각했던 2000년대를 이렇게 그린 거를 보면 실제로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적으면 85% 이상은 다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할 때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는 선배들 나라가 있고 선배 기업들이 있어가니까 이게 쫓아만 가면 되는데 이게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시작은 상상이다. 근데 지금 우리 기승전 SF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SF를 통한 상상도 한쪽 측면으로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이 워낙 오랫동안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SF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귤러리티와 관련되어서 좀 더 뭐 보완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도 제가 그 커즈와일이 2045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조금 안심해도 되나라고 좀 시간이 있네 하다가 29년 하니까 저도 마음이 바빠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 5년은 금방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이점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SF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텐데,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요까지 또 정리하는 거로 하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거는, 아니, 대표님, 이 책이 이게 특이점이 온다. 싱귤러리티 얘기인데, 이 레이커즈 와일이 이 책 안에서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건 또 이해가 되고, 어떤 건 또 잘 모르겠고, 뭐 그래서 그냥 또 지나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은 싱귤러리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책,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이야? 이 두꺼운 책은 원래 이렇게 배구 잘하고 있는 게 두꺼운 책인데, 이 싱귤러리티를 그래도 좀 잘 설명한 SF 영화.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영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조니 뎁이 주연을 했던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트랜센던스. 예, 이 영화 나온 지도 좀 몇 년 됐는데, 네. 이런 설정이에요. 주인공이 과학자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뭘 하냐면, 이 사람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전에 썼던 모든 논문이나 책,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화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다 집어넣어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이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영화 본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주인공이 총을 맞았는데, 무슨 총에 무슨 이렇게 독이 묻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방사. 네, 그래서 죽는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독 때문에 죽는다. 제목은 그게 트랜센던스였어요? 네, 트랜센던스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죽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전에 모든 지적인 그 기록을 그대로 데이터로 보관해 놓았던 컴퓨터가 있죠. 네. 그것이 이제 AI하고 탑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전원을 넣고서 유족이자 아마 부인이 거기다 이렇게 업로드 시킨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말을 거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사이보그는 아니고 사람은 죽었고 형체는 없는데 그 사람의 생전의 모든 기억이나 기록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을 디지털적으로 재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인공지능이 점점 생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얘기하고 사고하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설정이 나오냐면 나노 기술하고 결합이 되어서 나노 입자들로 이 사람의 생전의 몸뚱이를 또 그대로 만들어내죠. AI가. 그러고서 그 몸뚱이 안으로 들어가요, AI가. 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냥 부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근데 커츠와일이 얘기하는 싱귤러리티는 죽은 다음에 자기의 모든 기억이나 의식이 그 컴퓨터 안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기억이나 의식이 컴퓨터 가상공간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각기동대하고 설정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맥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이제 앞에 다른 데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인간의 의식은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나이, 성별,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다룬 게 또 이제 얼터드 카본이라는 작품인 거죠. 예, 드라마 시리즈. 이것도 이제 원작 소설이 있고 원작 소설도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커츠와일은 이제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낼 때만 하더라도 2045년으로 봤거든요. 그랬는데 맞아요. 2045년.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커츠와일이 최근에 그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겼죠. 그래서 이 커츠와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천재 발명가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밴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 커츠와일 키보드에 탑재되는 음원 칩을 발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밴드 하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드럼, 보컬, 기타,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를 만드는 이제 유명한 회사가 이제 무슨 뭐 야마하라든가 롤랜드라든가 주로 일본 회사인데, 갑자기 80년대에 커츠와일이라는 이 키보드가 갑자기 떴죠. 그 전까지는 뭔가 기계음의 느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커츠와일이 개발한 음원 칩을 탑재한 커츠와일 키보드는 진짜 피아노 소리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연음을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 중에서 커츠와일 키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커츠와일은 음악에도 이렇게 재능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작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개발하고 싶은 거는 이 특이점이 와가지고 자기가 컴퓨터하고 결합하는 거거든. 자기 몸과 예. 컴퓨터가 결합하는 거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게 가능해지려면 내가 내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비타민제나 무슨 영양제 같은 거를 뭐 몇십 알씩 먹으면서 자기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츠와일 그 음악 사업도 우리나라 영창악기에다 다 팔아버리고, 오. 그래서 한동안 영창악기 이제 이사 자격으로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또 우리랑 이제-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분이네. 네, 지금은 이제 영창악기가 또 주인이 뭐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삼익악기인가 뭐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여담이고, 예, 중요한 건 커츠와일이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느 날 구글 사람을 만났더니 그래. 그래서 구글에서 우리도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 와서 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츠와일이 구글의 이제 인공지능 개발 담당 이사로 있죠. 예,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또 여담으로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책을 다 읽고서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샌더스 같은 그런 SF 영화가 네. 이렇게 이 특이점이 온다를 그래도 일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SF. 그렇죠. 특이점이 보인다. 온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온 다음에 세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각기동대라든가 얼터드 카본 같은 작품을 보시면 이게 이런 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겠구나.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혼란스럽고 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예. 공각기동대 저 만화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런 세상이 온다는 거를 1990년도에 일본에 있는 이 저자가 시로 마사무네, 만화가죠. 네, 이 만화가가 이런 걸 그렸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 라고 신기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네네. 상상하는 것들이. 네네. 아까 말씀하신 여기 그 얼터드 카본? 그거 네. 저도 또 다시 봐야 될 텐데, 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사람 몸을 바꿀 수 있으면, 네. 그렇네요. 진짜 나이 들어가면서 네. 이게 또 가격만 좀 잘 맞으면 뭐 오늘은 내가 이걸로 입고 나가고 내일은 이걸로 입고 나가고 그러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날 못 알아볼 거고 저는 그러면 내가 채택한 몸뚱아리 네. 몸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 배우들이 이번에 작품은 이런 걸 해보고 뭐 다음번 작품은 또 이런 것도 해보고 네. 뭐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있듯이 네. 이게 그렇게 하네요. 진짜 인생 살면서 몸뚱아리 좀 바꿔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막 혼란스럽게 이런 게 횡행해가지고 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나쁜 일에 악용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또 법적인 제도라든가 정책 같은 게 반드시 선행되어서 정책 연구가 돼야겠죠. 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몸을 갖다가 바꿔 입었으면 3년은 바꿔 입은 상태로 있으라든가. 네, 아니면 헷갈리지 아니면 않게. 뭐 무조건 그런 거를 할 때에는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된다든가. 그러면 또 막 야매가 나오고 그러겠죠. 주민등록번호도 또 뭐 새로 발행을 해야 된다든가. 그거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데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오면은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하여튼 싱귤러리티하고 유사한 그런 상황을 설정한 SF 영화들도 몇 가지가 있다. 네. 그 중에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아까 얼터드 카본 이런 영화. 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아, 저런 세상도 올 수 있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고 그냥 생각하고, 치맥하면서 또 좋은 수다, 좋은 상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모시겠습니다. 자꾸 졸라야지,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걸로, 영상 촬영 마치고요. 잘 정리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